네, 안녕하세요. 특허법 2차 강의를 맡은 오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강의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특허법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강의는 책 구성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지는데, 기본 이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두 번째 파트에 대해서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례나 아니면 특허법원이랑 대법원 판례 결론이 나눠져서 이제 이론 판례 원문을 봐야 되는 경우를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고, 앞에 이제 기본 이론과 판례를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회차의 이제 기출문제를 이제 푸시게 되고, 이제 기출문제를 푸실 때 이제 어떻게 시간을 배분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분량을 어떻게 조절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법이나 판례를 이제 설명을 드리고, 판례 이외에는 쟁점에 따라서는 이제 학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좀 강약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 되게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차와 달리 이제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총 4문제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좀 절차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스킵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깊게 공부를 하시되, 이제 출제 빈도가 낮거나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혼자 공부를 하실 때 목차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계속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소위 짱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도 이제 계속 어떻게 문제풀이를 이제 하실지, 이 목차를 어떻게 잡는지를 계속 생각하시면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당황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이제 강약 조절을 하시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이제 과목 특성상 이제 총 2시간 동안 4문제를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시간을 배점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 보통 이제 30점짜리는 36분 안에서 이제 문제를 풀고, 문제 풀이를 하고 이제 답안 작성까지 끝내셔야 되고, 2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분 안에 끝내셔서 이게 이제 1시간씩 이제 문제 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이게 쓰다 보면 이제 본인이 아는 문제는 막 신나서 열심히 쓰기도 하고, 모르는 문제는 분량이 좀 작아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5점에서 6점 정도를 한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쟁점에서 이제 보통은 이제 답안지가 이제 문제 소재, 취지, 판단 기준, 그리고 사안, 이렇게 이제 답안 어떤 하나의 쟁점이 이렇게 답안이 작성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보통 5점에서 6점이 이제 한 세트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2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해하신 거를 암기를 해서 답안지에 현출을 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암기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답안지를 직접 써보든지 아니면 말로 설명하든지 이게 계속 현출하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암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제 이해를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이제 현출하는 연습도 반드시 계속 해주셔야 되고, 답안지 이제 형식을 보시면 이제 문제 소재는 쟁점에 따라서 적을 때도 있고 적지 않을 때도 있는데, 문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제자의 의도 를 이제 본인이 간파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좀 같이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유 쟁점이 있으면 문제 소재까지 같이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제 소재는 사실 배점을 주시는 교수님도 있고 배점을 주지 않는 교수님도 있지만, 어쨌거나 답안지 형식을 봤을 때는 답안지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답안지 인상이 좋고, 이 출제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그걸 맞춰서 답안지를 내가 풀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어필할 수가 있어서, 저는 검토 같은 거를 문제 소재에 같이 활용을 하면서 쓰거나, 아니면 좀 더 그 판례에서 사용되는 어떤 문구, 키워드를 같이 설명을 할 때
문제 소재에도 같이 기재를 한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 취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개념에 이제 의 취지를 적게 되고, 사실 이 취지랑 검토가 좀 중요하게 되는데, 어떤 법이 있고 어떤 판례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 봤을 때 이런 특허법에서 봤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취지나 이런 검토, 이런 결론을 가지고,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 사안에 적용을 해보니 그런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판단 기준이 되는 법이랑 판례는 기본 이론 파트에서 배우게 되고, 판례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이제 판례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쟁점에 따라서는 학설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외워주시면 되고, 이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앞에 내용이 얼마나 많이 적혀 있다고 해도 이 사안 부분이 좀 허술하거나 좀 빈약하게 되면은 이 부분 그냥 암기해서 쓴 답안지 같고, 사실 그걸 출제자가 보고 싶은 거는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안을 적용해서 풀어나가는지를 보고 싶은데, 이 사안 부분이 빈약하게 되면은 그냥 암기한 답안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은지, 이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은지, 그리고 그걸 답안지에 현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타일대로 적는 게 정형적이지만, 이거를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좀 새롭게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작성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시고, 이 빠른 시간 내에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공부를 같이 하면서 계속 어떤 부분에서는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되고, 이렇게 현출을 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특허법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허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게 이제 발명인데, 발명자가 이제 발명을 완성을 하게 되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논점이 있는데, 발명자가 1인이 아니라 수인인 경우에 이제 공동 발명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발명자가 예를 들면 일반인이 아니라 종업원인 경우에는 이 발명이 직무 발명이 되어서 발명이 논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좀 아주 간단하게는 뭐 행위 능력이나 뭐 절차 능력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2차 특허법에서는 크게 논점이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게 되는데, 발명이라는 게 사실 기술 사상이다 보니 이 무체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에서 2조 3호에서 이 발명을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보호 대상을 이제 특허법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는데, 이 발명과 발명을 하게 되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하고, 특허법 목적을 계속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허법은 어떤 발명을 공개를 시켜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를 하되, 그 공개를 하는 대가로서 어떤 이제 출연인 특허권자에게 이제 공개에 대한 대가로서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특허권을 주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특허권을 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인 이제 발명자가 이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면,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사실 재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7조 관련해서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가 직접 출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발명자가 이 권리를 양도를 해서 양수인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자와 출원인이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재산성을 갖기 때문에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발명자도 아니면서 양수인도 아닌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모인 출원이죠. 모인 출원 같은 경우에는 발명자도 아니면서 양수인도 아닌,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발명을 이제 모인으로 출원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모인 출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출제가 빈번하게 되어 있고 이 모인 출원에 대한 취급이나 아니면 그 모인 출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모인 출원 같은 경우에는 조치로서 이제 그러니까 발명 정당한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을 할지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출원인이 이제 출원을 하면 그거에 대한 공개의 대가로 이제 등록받기 전까지 특허를 등록받기 전까지 제3자가 무단으로 출원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권을 발생시켜서 그거에 대해서 일정 보호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한 다음에 일정하게 보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권이 이제 이 출원 발명으로부터 이제 심사를 받게 돼서 결국에는 특허를 받게 되면 특허권이 이제 특허권자가 직접 실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제3자에게 실시권을 설정을 해서 실시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 법정 실시권이나 강제 실시권 그다음에 이제 질권 같은 걸 설정할 수도 있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부수적인 권리죠. 그래서 이런 권리들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논점들이 있는데 각 논점에 대해서는 이제 그 해당 내용 파트에서 계속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스크린을 하면서 이 파트가 어느 쟁점이 있고 그 쟁점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다뤄지는지를 혼자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공부를 할 때 이게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파트가 이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반복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이 이제 뒤에서도 연결되고 뒤에서 배운 내용을 앞에서도 연결하실 수 있어야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순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해서 본인이 이제 어느 논점에서 이 목차를 잡아 내려가야 될지를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발명 같은 경우에 이제 항상 이제 이 특허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발명이고 그 발명을 공개를 시켜서 공개에 대한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를 해서 특허권자에게 어느 정도 어떤 이점을 주고자 하는 게 특허법 목적인데요. 그 산업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검토해서 활용을 해주셔도 좋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검토 내용을 내리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명 같은 경우에 보면 크게 이제 주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인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33조이랑 발명자인 경우에 33조이랑 본문이랑 44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인 말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직무 발명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주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인 출원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인 출원에 대해서 취급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조치 방법에 대해서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명 주체 이외에 이제 발명 개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보통은 카테고리가 이제 물건 발명이랑 방법 발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발명을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개량 발명이 있어서 이게 결합 발명이나 선택 발명과 같이 어떤 특유 발명이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특유 발명이 여기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의학 용도 발명이라던가 비엠 발명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특유 발명에 대해서도 이제 첫 번째 파트에 들어가셔서 이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객체적으로는 이제 발명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발명이 이제 출원을 하게 되면 발명은 기술적 사상에 불과한데 이제 출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명세서에 발명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언어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이 언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출원했을 때 청구 범위 해석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등록 시에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등록 이후에 이 권리가 어떻게 해석이 돼서 이 권리 범위 속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해석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라는 게 항상 이제 그 불확실성이 내포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언어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어떤 요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명이 출연을 할 때 이 언어로 이제 출연서를 적게 되고, 출연 시 필요한 서류가 있고, 출연 시에 필요한 어떤 서류에는 이제 뭐 출연서라던가 아니면 명세서, 요약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사실 여기서는 크게 논점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출연 같은 경우에 어떤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이게 크게 논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차에서도 이제 다만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출연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연 청구범위 유예 제도나 아니면 외국어 특허 출연과 같이 뭐 청구 범위를 기재를 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추후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청구 범위를 기재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외국어,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영어인데, 영어로 출연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나중에 번역문을 제출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출연일을 이제 선정할 수 있는 이 절차를 이용해서 출연인의 어떤 출연 절차에 대해서 좀 완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42조 2에 있고 42조의 3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출연을 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 같은 경우에는 출연인이 심사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출연은 이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출연을 하게 되면 이제 심사 청구를 해야지 심사가 진행이 되지만, 이제 공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출연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이용 도모를 위해서 공개를 시키는 건데, 공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보상금 청구권을 주고, 이제 이게 이제 64조에 공개가 나와 있고 65조에 공개 효과로서 보상금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출연 당시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등록받기 전까지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발명이 이제 심사를 받게 되면 뭐 방식 심사도 있겠지만 2차 시험에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크게. 그래서 이제 실체 심사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이 특허 요건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어떤 본인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걸 스크린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이 특허 요건 등록받을 수 있는지 등록 요건을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논점이고, 그거에 따른 조치를 같이 세트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 요건은 크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3가지로 특허 요건을 스크린을 하는데, 일단은 그 발명 자체에 해당되는 요건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명세서 기재 요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출연을 했는데 그 앞에 어떤 공지가 있거나, 아니면 그 앞에 일전에 어떤 출연이 있는 경우에 이제 어떤 비교를 통해서 이게 등록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비교 저는 이렇게 3가지로 특허 요건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발명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명 성립성이 완성된 발명인지 관련해서 성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조 3호 같은 경우에는 거절 이유로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29조 1항 본문으로 29조 1항으로 이제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불특허 발명이라고 해서 이제 이 발명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3가지 요건을 저희는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내용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명세서를 기재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언어 같은 게 불확실성이 있어서 이제 명세서 기재 요건을 문제가 되는데, 크게는 발명의 설명,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구 범위 관련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명의 설명 같은 경우에는 이 발명의 설명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는지, 그 발명의 설명을 보고 통상 기술자가 이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발명이 기재가 되어 있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2조 3항에서 문제가 되고, 청구 범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발명 설명이 뒷받침이 되는지 관련해서 42조 4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에 청구 범위가 다항제로 적혀 있는 경우에는 42조 8항, 그 다음에 42조 8항은 사실 이제 시행령 5조에서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1출원 1특허 발명이다 보니까 이제 45조에서 06조까지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세서 기재 요건에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 이 앞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특허 요건 관련해서는 앞에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아니면 진보성이 문제가 되고, 앞에 어떤 출원이 먼저 있다고 하면 보통은 36조랑 29조 3항, 그래서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가 문제가 되고, 이 출원이 만약에 공개가 됐으면 이게 아니라 이제 이 신규성, 진보성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요건들을 스크린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특허 요건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 이 출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라. 혹은 출원 단계가 아니라 착오로 등록이 되는 경우에 이 특허의 무효 사유를 판단해봐라도 어쨌거나 이 특허 요건을 스크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자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스크린해서 어떤 부분에 논점이 되는지를 체크하실 수 있는 것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실제 심사를 받는 동안 출원인이 취할 수 있는 이익제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지와 관련해서 공지예외 주장을 출원인이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모인 출원 관련해서 쓰일 수 있는 제도 관련해서 이제 뭐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보정이나 분할 출원, 변경 출원도 여기 이익 제도에 포함이 되고, 이번 이제 2022년 4월에 시행되는 시행법에서 이제 새롭게 들어온 분리 출원도 여기 이익 제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법에 대해서도 이제 그 내용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익 제도 만족 관련해서 이제 뭐 우선권 주장도 있을 수 있고, 이제 뭐 이 심사를 받는 동안 이제 거절 결정을 받게 되면 재심사를 통해서 출원인이 또 이 출원 절차를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원을 받고 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이 특허권이 등록을 하게 되면, 특허권이 이제 무채재산권이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등록, 이걸 좀 이제 지우고 이제 이 특허권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특허권을 직접 특허권자가 실시를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제3자에게 실시를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도 실시를 하게 되는 경우는 이 침해 파트 문제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뭐 특허권자라던가 아니면 실시권자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정당한 권리에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실시권은 뭐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통상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상 실시권이나 전용 실시권, 그다음에 법정 실시권, 그다음에 그 강제로 하게 되는 이제 강제 실시권이 있는데,
이 법정 실시권이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1차법에서 이제는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 2차법 같은 경우에는 선사용권이랑 중용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 이게 계속 반복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약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전용 실시권자랑 통상 실시권자가 있는데 이 통상 실시권자이지만 어떤 독점적인 계약 내용으로 인해서 전용 실시권자에 준하게 되는 자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공부를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강제 실시권자는 크게 2차법에서는 논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3자가 이제 이 특허 발명을 실시하게 되면 이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침해 관련해서도 이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침해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 두 가지를 스크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특허권이 유효한지, 유효성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살펴봤던 특허 요건 스크린 하면서 이 특허권에 하자가 있는지를 먼저 살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특허가 이제 유효한데 이게 침해가 되는지는 권리범위 속부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리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 실시하는 사람이 있고 특허권자가 있는데 이 실시 발명과 특허 발명을 해석을 할 때 이게 언어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명세서에.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권리 범위 해석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명이 실시 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에 속하는지 속부를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속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조치를 물어보게 돼요. 특허권자가 실시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이게 침해 성립하든지 아니면 침해 성립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실시자가 계속 실시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특허권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아니면 침해가 성립됐을 때라도 이 실시를 계속 실시를 위해서 실시를 위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이제 이 각 양쪽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 문제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등록 요건을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침해 파트에서 이제 침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조치를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출연인이나 아니면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아니면 뭐 제3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3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뭐 넓게는 이제 뭐 심사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간혹 물어볼 때도 있어서 이거 이제 크게 이 사람들이 어떤 이 특허법에 나와 있는 어떤 제도나 어떤 절차를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같은 세트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해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침해가 해당되는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제 이외에 이제 침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침해 어떤 객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는 직접 침해가 있고 간접 침해가 있는데, 직접 침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문헌 침해나 아니면 균등 침해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간접 침해는 직접 침해는 아니지만 개연성이 되게 높아서 침해로 간주를 해서 이제 어떤 그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문제를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객체적인 부분이고, 이게 만약에 뭐 여러 명이 침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제 126조에는 1인이 어떤 침해를 했을 때 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침해 요건으로 이제 정해놨는데, 이게 비행 발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발명이 있고 여러 명이서 이 하나의 발명을 실시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이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고, 비행 발명 관련해서도 이제 주요 부분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치매 파트에서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치매에 해당됐을 때 이제 조치로서 보통은 뭐 민형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손해배상 청구예요. 이 관련해서는 개정법이 있었고 58회에 기출이 됐죠. 그래서 손해배상 관련해서는 항상 중요하고, 이 행정적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심판이나 소송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무효심판이나 아니면 정정심판, 그다음에 권리범위 확인 심판, 이렇게 세 가지 심판을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이 무효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허권의 뭐 유효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지만,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 관련해서 이제 쟁점이 많이 되는데, 이게 이제 치매 소송도 같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리범위 확인 이런 심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주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심결 취소 소송 파트도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출원했을 때 발생하는 이 흐름인데, 만약에 국제 출원 PCT를 하게 됐을 경우에도 좀 논점이 발생하는데, PCT도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걸쳐서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PCT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어떤 논점이나 판례 같은 경우도 같이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각 내용에서 이제 각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깊게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 스크린을 하시면서 공부에 어떤 논점이 어느 부분에 포함되고 있는지 해당 논점 위치나 이런 걸 강약 조절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OT는 강의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